네, 안녕하십니까. 3일의 교인 내부회계 관리도 전담팀 소속 김두삼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유익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코스닥 협회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코스닥 상상자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온라인 세미나이긴 한데요. 너무 박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주신 큰 박수만큼 좀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하고 고도화 준비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이제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도 고도화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핵심적인 것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강의에 앞서서 현재 지금 내부회계 관리도 고도화를 이미 진행했거나 혹은 진행하고 계시거나 혹은 진행을 계획하고 계신 회사들 진행 사항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뷰나 관점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일단은 내부회계 관리도 히스토리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1992년도에 코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됩니다. 코소라고 하는 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ade Commission이라고요. 보통 그 1985년에 미국에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정립하고자 AICPA 등의 협회가 만든 단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소의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통제 환경, 리스크 평가, 통제 활동, 그리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니터링, 이 5가지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미국 그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를 시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내부회계 관리도 검토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PCOB 지역 사항이 증가하면서 2013년에 코소가 신규로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18년에 외관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규준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가 2조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규제 환경 변화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2018년 11월 달에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즉 줄여서 외감법이라고 그러죠. 이 외감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주된 내용은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6주 전 증서의 제출이라든지 감사인이나 회사 처벌 규정 강화, 그리고 과징금 등의 조치가 강화가 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과징금이 전체 한도가 맥시가 45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고의일 때는 오류 분식 금액의 20%, 그리고 중과실일 때는 그 오류 분식 금액의 15%입니다. 1조를 생각해 보시면 1조의 오류 금액이 있었으면 과거에는 한도가 45억이었지만 이제는 그 한도가 2천억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 환경 변화는 아시겠지만 감사인 지정제가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표준 감사 시간, 핵심 감사제 등으로 인해서 재무보고 리스크가 크게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강화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 특히 이런 부분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개념이,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근거 규정이 되는 내부회계 관리도 모범 규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즉, 내부 통제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 중에 하나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확보, 그리고 흔히 운용 목적, 그리고 보고 목적의 신뢰성 확보, 보고 목적,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법규 준수 목적, 이 3가지가 주된 목적이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기준에서 얘기하는 그럼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5초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가, 그리고 합리적인 확신을 가졌는가, 그리고 내부통제제도 일부분으로서 재무팀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이다 라는 게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합리적 확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할 단어입니다. 그럼 합리적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설계 운영됐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부 통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고도화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확신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족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수행된 절차나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확신의 수준은 달라질 겁니다. 즉 리스크에 따라서 그 대응되는 통제활동,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입니다. 한 5초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결국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내부적으로 이용되는 그 보고가 아니라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목적, 즉 우리가 내부회계관리도를 얘기할 때는 재무제표의 잠재적인 왜곡 표시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좀 복잡한 용어가 있습니다. 운영 목적이나 법규준수 목적 등 다른 목적과 관련된 경우에 내부통제제도가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회계관리대 범위에 포함된다. 어렵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섹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이 재무제표, 공시라고 하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이 이제는 계약 체결, 승인, 전표, 결산, 영업, 구매, 투자, 자금, 프로세스, 모든 이런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망라한 전체적인 것을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하는구나. 즉 재무제표, 주석 등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한 전반의 과정에 대한 재무보고 내부 통제 절차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많습니다. 그래도 내부 통제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회사든 간에 어떤 부서든 간에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임직원들이 놀진 않겠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어떤 업무들, 그걸 우리가 보통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 업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한 개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업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거를 우리는 보통 리스크,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존재할 때 회사에서는 그냥 둡니까? 이거는 그냥 내일이면 없어질 거야. 아니면 저 직원이 다시 내일부터는 정신 차릴 거야. 이렇게 해서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예방하거나 뭔가 적발해서 제거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수행하실 겁니다. 그런 절차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부 통제, 컨트롤 액티비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재무보고 목적과 관련된 이러한 프로세스, 리스크, 내부 통제를 합쳐놓은 것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출 사이클에서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배송이라고 하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배송에서는 잘못된 수량의 배송이 발생할 위험이 있죠. 그리고 혹은 합의한 배송 시점에 배송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자, 잘못된 수량의 배송이 발생을 할 위험과 그 다음에 합의한 배송 시점에 배송되지 못할 위험은 어떤 목적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수량, 고객이 100개를 주문했는데 제가 200개를 배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출고와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00개를 주문했는데 200개라면 100개는 반송이 되겠죠. 따라서 원래 적절한 수익 인식은 100개인데 잘못해서 200개를 수익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무보고 목적을 저해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고객 입장에서는 100개를 주문했는데 200개를 보내버리면 100개를 반송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컴플레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운용 목적도 저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 이 하나의 위험은 두 가지 목적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대신 합의한 배송 시점에 배송되지 못할 위험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2020년 12월 31일 날 배송을 요구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2021년 1월 달에 배송을 했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수익인식 계존에서는 인도가 2021년 1월에 됐을 거기 때문에 2021년 수익으로 인식됐을 겁니다. 따라서 재무보고 목적을 저해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원했던 듀데이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운영 목적을 저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위험은 하나의 업무는 한 개 이상의 목적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이런 재무보고 목적과 관련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 이런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보통은 회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통제, 수동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동통제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 고객관리 입장에서 자, 고객 정보 입력할 때 필수 입력 정보가 누락될 경우에 고객 등록이나 변경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그런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거, 이걸 보통 우리가 자동 통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동 통제는 자, 최근에 우리가 IFRS 15 수익인식 기준이 2018년에 도입되면서 특히 이제 수익인식 관련돼서 계약서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무팀에서만 이런 계약서를 리뷰하고 검토했지만 이제는 영업팀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계약서 안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영업팀장님은 신규 변경 계약서 승인권에 대해서 어떤 수익인식 체크리스트 항목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지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통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수동통제라고 명칭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들이 존재할 때는 회사에서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매뉴얼 쪽으로 해서 수동 통제도 가능하다. 그 유형은 두 가지고 적절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의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 그 근거 규정이 뭔가요?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죠.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는 내부회계 관리도 모범 규준이 그 규정이고요. 물론 외관법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회계 관리도 모범 규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통 5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요. 1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 달성을 위한 75개 중점 고려 사항이 있고요. 이런 원칙별 중점 고려 사항을 반영한 통제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선을 보시면은 이 5가지 구성 요소와 7가지 원칙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이 75개 중점 고려 사항은 회사의 상황이나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5개, 7가지, 75개. 그 중에서 이 5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집안에서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게 가훈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매니지먼트는 의사결정권자는 와이프입니다. 근데 이 와이프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위험 요소가 뭔가 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랬더니 와이프의 엄청난 잔소리 그리고 남편의 너무 늦은 귀가 이게 이제 위험평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2가지 위험 요소를 봤더니 자, 와이프의 잔소리는 좀 비핵심적인 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핵심 통제 리스크라고 보고
그리고 남편의 늦은 귀가는 너무나 중요한 리스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험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이 정해서 자, 이런 남편이 일찍 들어올 수 할 수 있게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자, 그래서 자, 수요일은 무조건 9시에 귀가해야 되고 만약에 9시까지 귀가를 안 하면 용돈에서 10만 원 까겠다 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만들었다면 그게 결국 통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 앞에다가 그걸 붙여놓습니다. 자, 우리 집은 이제는 남편이 들어올 때 9시 이전에 수요일날 안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벌칙이 있습니다 라는 걸 공지를 했다고 하면 그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정말로 제때 수요일날 9시까지 들어왔는지 이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제 환경, 그래서 위험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통제 활동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리고 이런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이 5가지가 구성 요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도 모범 규준 체계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회계 관리도 체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보통 AD 세트, 그러니까 하나는 적용 기법이 보통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제 활동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참고해야 될 거는 내부회계 관리에도 설계와 운영에 관한 체계, 그리고 적용 기법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 통제상에서 발견된 미비점의 평가, 그리고 감사위원회나 이사회 보고, 주총 보고 등에 대한 거는 내부회계 관리도 평가 및 보고 모범 기준, 즉 B와 C 세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내부회계 관리도 검토와 감사가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왜? 지금까지 회사도 상장사들은 다 내부회계 관리도 검토라고 하는 걸 받아왔습니다. 즉 내부회계 관리도가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감사가 도입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검토에서는 보시면 중요한 게 검증 대상과 수행 절차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 대상이 대표이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입니다. 근데 감사에서는 대표이사의 내부회계 관리도 운영 실태 보고서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무보고 관련 내부 통제 전반이 감사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행 절차가 여기 상장사시니까 대부분 반기 검토를 받으실 겁니다. 자, 반기 검토 때 외부 감사인이 취하는 어떤 절차와 기말 감사 때 외부 감사인이 취하는 절차를 보시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는 질문 위주, 몇 가지 샘플 정도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감사에서는 통제 절차를 외부 감사인이 재수행도 해보고 그런 통제들이 적절하게 설계 운영됐는지 문서 검사도 하고 관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 대상과 업무가 크게 확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의견 문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인들의 감사 의견 문단을 보시면 확연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에서는 내부회계 관리도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보다는 어떤 수준? 낮은 수준의 확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확신, 합리적 확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와 감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도 의견 변형, 흔히 얘기하면 부적정이죠. 보통 이제 내부회계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변형 4가지가 있지, 의견 거절이 있지만 보통 이제 내부회계 관리도에서는 보통 적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3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도대체 회사한테 무슨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정리를 해본 결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견이 부적정이 나왔을 때 아시겠지만 기사에 한번 떴다 그러면은 회사의 평판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하락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문제가 큽니다. 보통 사채나 차입금 약정서를 보시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감사나 검토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언제든지 회사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부적정을 받으면 사채권자가 언제든지 자, 상환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신규 차입할 때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혹은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지표 감사 관점에서 보면 보통 감사인들은 통합감사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재무지표 감사 따로 하고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유기적으로 같이 합니다. 따라서 자, 내부통제감사에서 부적정이다? 그러면은 재무제표 감사 의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다? 그러면은 내부통제감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구가 주목할 만한 경우에는 감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특히 2019년 4월 달에 보시면 내부회계 관리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 조치의 가중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회계 관리도에 대한 부적정 의견은 기업 전반에 대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회계 관리도 의견 관련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 자, 첫 해년도에 만약에 내부회계 관리도 의견 변형의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2년 연속으로 만약에 내부회계 관리도 의견 변형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0%는 아니겠으나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에게는 큰 페널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비점의 종류입니다. 그럼 내부회계 관리제도 했더니 자, 어떤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미비점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설계평가 그리고 운영평가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의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건 설계평가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시공사가 준공을 할 때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설계도로 아파트를 짓지 않을 위험 그런 부분도 존재하죠. 그거를 운영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통제 미비점이 있고요. 유의적인 미비점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죠. 이러한 중요한 취약점이 나오면 부적정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몇 개의 통제 미비점이 모여서 유의적인 미비점이 될 수가 있고요. 유의적인 미비점 몇 개가 모여서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능성이 낮지 않은 모든 리모트 좀 어렵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보통 우리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모트 낮은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영어로는 reasonably possible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probable 매우 높은. 보통 이런 세 가지를 발생 가능성을 단계를 정의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과 높은 단계에 있는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보통 모든 리모트, 가능성이 낮지 않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적인 얘기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중요한 취약점이 나왔을 때는 의견에 영향을 직접 준다. 그리고 유의적인 미비점이 나왔을 때는 감사위원회나 이사회가 주목할 만한, 즉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항목이 된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도 평가에서 모범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취약점의 예시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취약점은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범 기준에서 예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감사인에 의해서 파악된 중요한 수정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 그리고 설계나 경영진의 설계평가, 운영평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도화를 준비할 때 혹은 외부감사 대응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항목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내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내부 통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퍼레이션 목적, 운영 목적, 그리고 법규 준수 목적, 그리고 보고 목적 세 가지가 있구나.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신뢰성 있는 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만 관련되어 있는 업무나 리스크나 통제 활동은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운영이나 이런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이 재무보고 목적에도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포함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프로세스나 리스크가 하나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 이상의 목적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험식별.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뭐다? 모든 왜곡 표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재무제표 왜곡 표시가 발생할 가능성. 발생한이 아닙니다. 발생할 잠재적인 왜곡 표시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식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는 이러한 재무제표에서 잠재적 왜곡 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절한 통제 활동을 구축해서 그걸 감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어진 정말 중요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예방, 적발해서 제거할 수 있는 통제 활동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통제 활동 그러면은 이게 있습니다. 경영진의 결국 그 주장, 7가지 주장을 갖다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통제 활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진의 7가지 주장이 무엇이냐라는 보면은 실질성, 그리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발생 사실, 완전성, 그다음 평가, 측정,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이게 경영진의 7가지 주장이구나. 이거를 합리적 확신을 줄 수 있는, 아까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통제 활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도 감독 활동, 즉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감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잘 설계되고 구축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거다.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라는 거고요.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부적정 의견은 기업 전반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코스닥 상장 시 그 회사는 상장 규정상 유가증권 시장보다 좀 더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회사가 직접 재무제표 주석 등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한 전사적인 과정에 대한 재무보고 내부 통제이다라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자, 그렇다면 내부회계 관리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이렇게 할 때는 고도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내부회계 관리도 이미 고도화를 업무를 수행하셨거나 진행 중인 회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민할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고 준비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이 내부회계 관리도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 그리고 자문회사, 그리고 외부 감사인과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확정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한 번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다. 조직은 계속 바뀌고 회사는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내부 통제 구축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내부 통제를 운영할 거고요. 그 설계된 대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회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진이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감사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외부 감사인은 또 요 일정에 겹쳐서 같이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도 고도화라고 하는데 도대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그러면 외부 자문사가 됐든 회사 자체가 됐든 간에 수행을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보통 저희는 스텝 4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전평가입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주요한 핵심 과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절대적 확신이 아니라 뭐다? 합리적인 확신이다. 그래서 너무 통제가 많은 것도 안 좋은 거고요. 통제가 또 너무 부족한 것도 안 좋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리스크가 뭐고
중요한 계정이 뭐고 중요한 프로세스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시스템이 뭐고 그리고 이제 추적조사, 보통 이제 영어로는 웍스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웍스루를 진행합니다. 추적조사. 이때는 거래의 시작부터 거래의 마지막까지의 업무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어떤 리스크? 재무제표 왜곡 표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요. 그 파악이 됐으면 그 파악된 리스크를 적절하게 예방, 적발할 수 있는 통제를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 미비점이 보통 나오는데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문서화 미비. 회사에서 기존에 통제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통제 기술서 등 문서화가 안 돼 있는 경우, 이때는 상당히 해피한 케이스겠죠. 자, 통제 수준의 정교화. 자, 과거에는 예를 들어 평가다, 손상검토다. 그냥 외부평가법인이 만들어준 평가 보고서의 값을 전표에 잘 들어갔는지 정도만 승인만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평가 보고서가 적정 한계에 대해서 회사가 더 정교한 통제를 심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제 수준 정교화가 필요한 거고요. 있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더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신규 통제. 보니까 과거에는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걸 안 봐도 돼 라고 했던 걸 이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발생한 오류가 아니고요. 발생 가능한 오류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존에 오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리스크고 중요한 사항이면 통제를 신설해서 예를 들어서 재무팀장님이 리뷰 승인한다든지 영업팀장님이 리뷰 승인한다든지 이런 식의 신규 통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유형의 미비점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통제 활동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 활동이 내가 생각하는 그 리스크를 정말 제대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를 문서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운영평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평가 테스트 템플릿을 보통 작성하는 이런 순서로 작용이 되고요. 물론 그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 현업과의 최종 컨펌을 통해서 개선안을 확정하는 것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업무의 흐름입니다. 이때 보통 나오는 이제 핵심 아웃풋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업무 흐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하죠. 우리 업무 기술서, 통제 기술서가 핵심적인 것들일 거고 이것들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자, 미국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왜 자꾸 국내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미국 얘기를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부회계 관리도 삭스라 그러죠. 삭스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시면은 재무보고 리스크 관점에서는 자, 어떤 회사가 미국에 있나, 한국에 있나, 영국에 있나, 혹은 전라도에 있나, 서울에 있나, 경상도에 있나, 재무보고 관점의 리스크라든지 운영이라는 통제는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이미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를 적용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도 고도화를 준비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최초 년도에 16%의 부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좀 그 파견 근무를 가면서 삭스 업무를 했었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내부 통제도 상당히 잘 돼 있고 문서화도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의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쇼킹한 일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2017년까지 자, 내부회계 관리도 검토일 때 부적정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였습니다. 물론 검토긴 하지만. 근데 미국에서 좀 잘하고 있다는 미국이 16%의 부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7년이 되면서 좀 안정화 단계가 돼서 5, 6, 7%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왜 나왔나? 일단 궁금하잖아요. 부적정 의견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업무 분장, IT, 전문 인력 부족, 감사의 수정사 이게 가장 많죠. 그리고 나서 최근 거를 봤더니 다 비슷하고 공시 관련 통제만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기업을 하시다 보면 운영이라든지 법규 준수는 바뀌다 보면은 바뀔 수 있지만 재무보고 리스크는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정에 나오는 사유는 유사하구나. 시간이 흘러도. 다만 공시 관련 통제가 늘었구나. 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도 금감원에서 최근에 특관자 거래라든지 뭐 주석사항들, 우발물자 약정 사항 등에 대한 주석사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시 관련 통제가 좀 늘었을 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에는 국내에서도 2조 이상 상장사가 내부회계에 관리돼도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조 이상은 코스닥 유가증권시장 포함해서 157개사입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4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2.5%입니다. 과거 1.2%나 많이 늘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대부분 복잡하고 중요한 추정 및 판단이 필요한 항목. 우리가 이제 캠, 핵심 감사사항 아시죠? 이제 모든 상장사 적용되니까 감사인 입장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 리스크가 뭐가 중요한지를 감사 의견에 써놓은 그 내용, 거기서 대부분 나오더라. 근데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근데 재무제표 감사 의견은 모두 뭐다? 적정 의견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왜요? 한쪽은 적정, 한쪽은 부적정. 같은 재무제표에 관련된 건데. 자, 감사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수정사항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런 수정사항들이 최종 재무제표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종 산출물인 재무제표는 감사 의견이 적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요한 수정사항을 회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회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내부 통제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외부 감사인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통제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에서는 부적정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일루전 오브 넘버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15.9%. 아까 미국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 처음 도입할 때 16% 정도, 15.9%의 부적정 의견. 자, 기존에 2017년까지 검토하에서 우리나라의 부적정 의견 19년도 기준으로 2조 이상에 대해서 내부회계 관리도 국내 감사 의견이 2.5%. 우리나라는 낮네. 안심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자, 2.5%는 뭔가요? 2조 이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부 통제가 잘 돼 있고 문서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2조 이상이 2.5%고 앞으로 5천억 이상, 1,000억 이상, 1,000억 이하로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방심하시면 안 된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플랫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검토하에서처럼 그게 아니라 감사일 때는 정말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다시 드립니다. 그 미국 삭스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그러면은 그 세부 항목을 봤습니다. 2018년 최근이죠. 보니까 감사인 수정사항으로 인한 게 64% 제일 많습니다. 회계인력 적격성, IT, GC, 업무 분장, 공시통제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합쳐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100% 넘습니다. 왜 그러지? 자, 우리가 어떤 수정사항이 나오면 중요한 수정사항이 감사인에 발견이 되면 자, 일단 수정사항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 회계 인력이 적격성이 없었네.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었네. 회계 인력이 적격성에 문제가 있었네. 이게 원래 IT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건데 IT에서 못 걸렀네. IT 통제. 자, 업무 분장에서 이거는 이슈가 발생했네. 즉 하나의 수정사항이 나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루트 코스라고 그러죠. 원인 분석을 해보면 그 사유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취약점이 보통은 2개, 3개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쳐서 100%가 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삭스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적정 의견을 받았어? 우리는 그러면 정보기술에 대한 일반 통제, 즉 전산 통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네. 자, 손상평가나 복구통장부터는 회계적으로 좀 복잡한 것들, 특히 회계 인력의 적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네. 그리고 경영진 검토 통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복잡한 가정과 추정이 개입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한 통제를 만들어야겠네. 그리고 최근에 공시통제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주석을 포함한 이런 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도화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항목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 감사, 그러니까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할 때 서베이를 좀 미국에서 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 관련해서 정말로 핵심적인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자, highly judgment call. 좀 제가 유식해 보이려고 이 용어를 쓴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즉 회사, 외부 감사인, 외부 자문사마다의 뷰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확신이라는 게, 자, 몇 점이 합리적 확신이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영진의 검토 통제, 경영진이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검토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통제 활동에서 사용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인, 매우 중요하구나. 정보기술 일반 통제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구나. 이걸 핵심적인 키 챌린지로 봤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과 정말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항목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회사에서 현재 수준은 그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이미 구축을 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도록 구축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통제가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제 정교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전산, 회사가 쓰는 재무정보가 특히 흘러가는 그런 전산 시스템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의 접근 제한, 시스템이나 업무 분장, 거래 수준, 전산을 포함해서 이런 업무 분장이 적절히 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전표 승인까지 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부회계 관리도 내부 통제가 정말 실질적인 문서화가 되어 있고 단순하게 재무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크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내부회계 관리도 업무를 이제 다수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현황을 보면은 우리 현재 모든 회사들, 국내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현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좀 신속한 의사결정, 빠른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즉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강조가 되다 보니까 내부 통제는 뭐죠? 효율성은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 뭐가 잘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면 효율성을 보다는 효과성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제 절차가 좀 미비점이 존재하더라. 문서화 부분입니다. 구두로 승인했다. 구두로 검토했다. 분명히 하셨겠죠.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제3자에 의해서 어떤 의견을 받거나 내부적으로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문서화가 필수적인데 그런 문서화가 좀 미비하더라. 업무 분장,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안 됐어요. 하지만 분명히 업무 분장은 내부 통제에서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재무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고민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 책임인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화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과제는 컴플라이언스, 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에 대한 의견을 적정을 받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제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실질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내부회계 관리도의 실질 고도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재무팀이나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는 전반, 즉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회, 재무팀, 현업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만큼 책임을 주고 그만큼 성과평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좀 오버롤한 얘기를 드렸다면, 자, 그러면 고도화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제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5가지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 5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했던 것을 뽑은 내용이고요. 일단 통제 정교화, 그리고 접근 제한 및 업무 분장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전산 일반 통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 통제 가시성 강화를 위해서 산출물의 유기적인 연계나 문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도 전담 조직, 그리고 현업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5가지 실무 준비 과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경영진 리뷰 통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경영진 리뷰 통제, MRC, 그러니까 MRC 뭐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여기서 보면 모범 기준에서 그럼 도대체 이걸 뭘로 정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기니까 10초 정도를 시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키워드는 자, 재무보고와 관련된 중요한 회계 추정, 각종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판단의 정도가 큰 회계 정책의 적용은 통제임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경영진은 뭐다? 중요 과정들의 적정성, 근거자료 신뢰성, 적용된 각종 계산 방법의 적정성이나 올바른 계산 결과 등을 확인해야 된다. 즉, 경영진 리뷰 통제는 중요한 주관과 그리고 복잡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중대한 항목에 대한 파이널 책이다. 이름 자체가 경영진 리뷰 통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CEO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경영진이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통제 활동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종속기업 투자율 손상 별도에서 중요하죠. 그게 만약에 중요한 회사 같으면 그 리스크는 하일 겁니다. 자,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겠지만 자, 외부 평가법인에서 어떤 손상평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난 값을 실제적으로 회계전표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대사하고 승인한다 까지가 보통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가정, 기초데이터, 로직에 대한 검토는 대부분 감사인들이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에 리스판스를 하는 정도의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왜? 자, 내부회계 관리제도, 재무지표 감사 의견은 누구만 내죠? 외부 감사인만 냅니다. 하지만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도 경영진도 의견을 내야 됩니다. 외부 감사인도 의견을 냅니다. 따라서 외부 감사인이 기존에 취했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회사도 수행해야 된다. 즉, 어떤 평가보고서가 왔을 때, 손상평가보고서가 왔을 때 이제는 회사도 중요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되고요. 중요 기초데이터 적정성을 확인해야 되고요. 평가법인이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왜? 평가법인도 그 기초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보통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 과정, 기초데이터, 평가 로직, 물론 평가법인이 잘 했을 수도 있지만 종종 평가법인이 로직 적용이라든지 어떤 기초데이터 적정성에 대한 이슈가 생겨서 그런 평가보고서가 수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도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영진 리뷰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외부 감사인을 표시한 이유는 정말로 외부 감사인과 사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경영진 리뷰 항목을 뭘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설계평가에 대해서 그 적격성, 이거를 리뷰하는 사람이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리뷰하면 안 되겠죠. 회계를 어느 정도 적격성 있는 분, 또 스트레시홀드, 이런 설계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운영평가했던 이 컨트롤 오너가 뭐 재무팀장님이면 재무팀장님이 실제 수행한 내역을 어떻게 문서할 것인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외부 감사인과 사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도화 준비할 때, 특히 그리고 감사 대응 하실 때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거고요. 자, 정보의 신뢰성 확인 절차 부분입니다. 다들 이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정보의 신뢰성? 우리 회사에서 나온 정보를 내가 왜 또 신뢰성을 확인해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모범 기준에 정의된 내용을 좀 같이 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경영진은 내부회계 관리도 관련 문서에 포함되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모든 정보가 아니죠.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해야 된다라고 모범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정보니까 신뢰성 할 필요 없어 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확인해야 된다.
해당 정보의 원천과 산출 방식의 신뢰성에 관련된 통제 파악. 자, 없으면 뭐 해야 된다? 신설을 고려해야 된다. 시스템에서 산출된 정보를 포함한다. 우리는 시스템에서 나오면 다 맞는 정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보의 신뢰성 검토는 뭐에 따라서 정보의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이 적용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함정의 확신. 중요한 리스크가 뭐냐? 중요한 정보가 뭐냐? 에 따라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통제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IP는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라고 보통 많이 쓰고요. 자, 보통 데이터에는 회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현재 온도가 5도고 그 다음에 습도가 75%다 라고 하는 건 데이터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온도가 7도이고 뭐 습도가 75%일 때 비 올 확률은 20%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도움을 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것들이 회사가 생성한 경우에 보통 우리가 I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제 활동에 특히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점에서의 IP는 모든 회사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통제 활동에 활용되는 정보, 즉 중요한 통제 활동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광의 해석과 협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IP, 그러니까 정보 이러면은 핵심 통제 활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 정보가 잘못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거를 강조하느냐. 특히 요즘에는 이 IP에 대한 그 외부 감사인들의 챌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통제 활동의 중요 정보에 오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통제 활동을 수행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통제는 미비점이 존재하겠죠. 기초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시스템, 좋은 통제를 활용하더라도 해당 통제에 미비점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채권 연령 분석표에 오류가 있으면 자, 대손충당금 로직이나 재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대손충당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겠죠. 정상채권에 있어야 될 금액이 혹여라도 1년 이상의 연체채권으로 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그 구간별율을 잘 적용했다 하더라도 대손충당금은 잘못 계산될 겁니다. 따라서 기초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쉽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빵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빵집에서는 밀가루를 제3자한테 구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빵을 제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그 밀가루가 혹시라도 부패되거나 잘못된 게 없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빵을 제조하는 공정에 넣을 겁니다. 근데 그 밀가루를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서 사왔다. 예를 들어서.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 와이프가 하는 회사 사왔다. 그때도 나는 아빠와 와이프를 믿으니까 요건 안 봐도 돼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빵집에서는 내가 아무리 내 가족이 했던 거라도 그 밀가루가 왜 오는 과정에서 뭔가 변질될 수도 있고 이동 과정에서 변질 수도 있고 또 뭔가 그 밀가루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넣기 전에 그 밀가루가 적정한지를 아무리 가족이라도 확인을 하고 나서 똑같이 제조 공정에 넣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정보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외부에서 왔든 내부에서 왔든 간에 그 통제 활동을 수행하는 분들께서는 특히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 계산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만약에 컨트롤 오너가 있다면 그분은 뭘 먼저 봐야 된다? 기초 재료인 채권일론 분석표가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오케이 신뢰할 수 있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통제 절차를 수행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다만 정보의 신뢰성 검토는 정보의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은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설명드린 것처럼 자, 매출연 분석표가 매우 중요한 회사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대손 경험률, 인보이스 데이터, 그 다음에 디포트 로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 활동이 필요하고요. 이런 연령 분석표가 실제적으로 신뢰성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 연령 분석표가 나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자, 채권이 발생을 하고요.
회수가 되고요. 혹은 대손이 처리돼서 그게 채권 관련 DB에 올 거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상 채권 3개월 구간, 6개월 구간, 연체 구간, 9개월 연체 구간 이런 식으로 뭔가 리포트 로직을 짜놨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리스크가 존재를 보통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초정보, 즉 채권 발생 일자가 정말 맞아? 우리 채권 연령 분석표에 있는 채권 발생 일자가 맞아? 기초정보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되고요. 자, 3개월, 9개월, 12개월로 해놨는데 혹시라도 3개월짜리가 12개월로 갈 수 있는 그 로직에 뭔가 문제점은 없어? 그리고 인풋 파라미터, 조건값의 적정성, 즉 내가 2020년 9월 30일 날 대손 충당금 계산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잘못해가지고 3월 31일 기준에 연령분법을 가지고 왔으면 잘못됐겠죠. 그래서 이런 인풋 파라미터, 즉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뽑아온 데이터인지에 대한 확인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 그 강의 섹션에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키포인트구나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P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IP, 아까 말했죠. 정보의 중요성을 따져야 된다고. 자, 중요한 IP가 도대체 뭐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 회사는, 감사인이 아니고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구축을 했고, 이런 기초자료 신뢰성, 리포트 로직,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IP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리스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좀 복잡한 건데요. 엔드 유저 컴퓨팅, EUC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 계산 파일, 즉 매출 채권 연령 분석표를 시스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회사는 그 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엑셀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런 복잡한 엑셀 계산 파일을 EUC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통제 절차가 구축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누구와 외부 감사인과 사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 22년에 철학이상 같은 감사를 받습니다. 이걸 갖다 2022년 11월 달에 논의를 하시면 미비점이 나오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고도화 단계부터 그 부분을 가능하면 외부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 접근 제한이나 업무 분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접근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립불가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극단적으로 어떤 회사가 그 온라인 뱅킹을 하는 직원이 그 자금 점표도 승인할 수 있고 그 자금을 갖다가 집행할 수도 있다면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한 업무 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재무보고 목적상 재무제표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를 방치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거래 수준도 있지만은 전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최근에 시스템에서 재무 정보가 흘러가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드카피로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현금흐름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매출원장을 갖다가 하드카피로 하나씩 쓰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무정보는 어디서 나온다?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서 내부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ITGC 주요 항목은 이렇게 이런 항목입니다. 프로그램 변경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변경 관리, 사용자 접근 관리, 데이터 인터페이스, 즉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임의로 누군가가 변경할 수 있는 리스크. 근데 변경하면 안 되나요? 변경해도 되죠. 대신에 적절한 절차와 적절한 승인을 통해서 그 흔적이 남은 상태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 접근 권한. 자, 재무 시스템인데 영업팀에 누군가도 볼 수 있다. 아니면 수정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IT의 중요한 내부 통제 관련 사항이구나. 그리고 ITC 주요 이슈 항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IT 통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수급 시스템.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내부회계 관리제도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자, 우리 회사는 영업 시스템, 뭔 시스템,
근태관리 시스템, 아니면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시스템, 한 12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12개가 다 이 내부회계 관리도 대상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재무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 통제가 적절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를 고도화 업무하실 때 혹은 외부감사 대응하실 때 보셔야 되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식별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과도 사전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업무 분장, 접근 제한, 모집단의 확보, 변경관리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특히 IT 전산 통제에서는 중요한 항목이 되더라.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전산 통제는요, 미비점이 발견이 되잖아요.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소요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거래 수준 통제에서는 재무팀장님이 어떤 항목에 대해 리뷰를 안 했어요. 그럼 보통 얘기합니다. 자, 내일부터 하세요 라고 하면 의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산 통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툴을 구매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원을 충원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의사결정 사항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선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비점이 나오더라도 빠른 시간에 미비점이 확인이 돼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감사인과의 매우 사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고요. 고도화 업무 할 때도 이거를 맨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적절하게 빠른 시기에 함께 이루어져야지만이 제가 볼 때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의 가시성 강화를 위해서 산출의 유기적인 연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업무 흐름도입니다. 플로우 차트, 업무 기술서, 통제 기술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거, 리스크에 대한 거, 통제에 대한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또 반대로 통제 번호가 있어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고도화 업무할 때 혹은 설계평가 업데이트 할 때 유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되어야지만 됩니다. 자, 전담 조직이나 현업 참여 중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외부 감사에 대응할 때도 필요하지만 독립성과 접견성 관점에서도 상시 조직으로도 필요합니다. 왜? 보통 고도화 업무 프로젝트 할 때 이런 전담팀이 상주를 해서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그 난리지 이런 것들을 쉐어링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매년 계획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매년 3차례 정도의 운영 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부 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감사인 코멘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감사를 받으시면 그 코멘트를 대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담팀이 해야 될 업무는 매우 많더라. 그리고 전담팀의 적격성입니다. 재무팀 인원이 반은 이거 하고 반은 이거 하게 되면, 자, 재무팀에서도 이루어지는 많은 통제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시 조직으로서 전담팀 혹은 전담 인력의 구성 및 유지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현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몇 번 강조드렸지만, 자, 이제는 현업분들이 이런 고도 업무를 하거나 혹은 외부감사 대응할 때 인터뷰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왜? 내 부서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인도 대응해야 됩니다. 내가 통제 활동을 수행한 증적을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선사항을 누가 최종 확정해야 된다? 현업이. 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업 성과평가 연계가 되도록 모범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제표 산출 과정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특히 더 현업부서, 특히 IT 부서를 포함한 현업부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성공적인 내부의 관리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도화 업무라든지 US학습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느꼈던 거는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겠구나. 즉, 토네트 탑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별 레벨의 책임입니다. 현업부서의 명확한 책임 부여가 이제는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재무팀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무야가 아니라, 이제는 내 부서도 내부에게 관리제도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구나. 나에 대한 책임도 있구나. 성과평가도 연계가 되는구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전담 조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상시 조직이 필요하고요. 또 적격성 유지를 위한 교육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나 감사인들의
감사에 내부 감사에 대한 지원 조직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회계 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 내부 통제 정말 잘했고 내부회계 관리도 열심히 했지만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자,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기말 수정사항이 나와 버리면 중요한 수정사항이 나오면 내부 통제에 부적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제는 회계팀에서 정말 이러한 수정사항이 안 나오도록 우리 회계팀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정사 아무리 잘했다 수정사항이 중요하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내부회계 관리도 의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많은 회사가 재무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재무팀의 교육 그리고 회계 정책에 대한 어카운팅 매뉴얼이라 얘기하죠. 특히 연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회계 정책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연결이나 주석 시스템, 패키지, 도입 등을 통해서 이제는 비효율적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로 중요한 업무, 중요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도화도 이제는 같이 이루어질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변화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전사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랩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내부회계 관리제도 내부 통제에서는 목적은 재무보고 목적, 운영 목적, 법률 준수 목적이 있는데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뭐와 관련이 있다? 재무보고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런 목적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자, 내부회계 관리를 고도화할 때는 여기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절대적 확신이다.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심어야 된다. 아니다. 합리적인 확신이다. 다만 합리적 확신은 뭐죠? 높은 수준의 확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회사와 그리고 자문사 간의 견해, 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설계 주체는 누구다? 회사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외부 감사인과의 지속적인 매우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정말로 중요한 업무가 이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입니다. 물론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최근에는 감사인들이 사전적인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더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한 서로 논의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거고요. 자, 고도화 준비 과제 아까 5가지 얘기했던 거를 랩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통제의 정교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경영진 리뷰 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잘 준비해야겠구나. 자, IP 통제 활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제부터는 회사도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구나. 자, 접근 제한이나 업무 분장 강화, 거래 수준, 그리고 전산 일반 통제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잘 봐야겠구나. 자, 전산 통제, 4개의 도메인.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변경,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개선의 장기간이 소요되니까 빠른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산출물의 유기적인 연계, 업무 흐름도 기술서, 통계기술서, 그리고 조직 체계에 대한 정비, 회계 역량 강화, 전담팀, 현업, 재무팀, 이제는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슬리드를 통해서 나온 질문사항들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코스타 협회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한 내역을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으로 2019년 내부회계 관리에도 감사 레슨런에서 하고 연결 내부회계 관리에도 도입 대응 방안에서 강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세미나가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 대응 및 고도화 준비에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또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